오늘 우리 그 최 박사님 발표하실 내용은 우리 해양수산 분야에서 이제 창업에 성공한 사례가 됩니다. 이미 뭐 몇 시간 전에 그 발표 내용을 또 보내주셨는데, 막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필수 박사님하고 신원수 또 부회장님께서 좀 축사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바다 공부를 쭉 지속하면서 148강에 이르고 있는데 정말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최재선 박사가 이야기하는 그 해양수산 창업 중에서 성공 사례, 이미 자료를 미리 보내주셔서 한번 일별을 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바다를 알고 바다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는데, 우선 그 바다에 대해서 좀 더 친근감을 가지자 하는 그 정서적인 접근도 굉장히 중요하고, 온 국민들이 바다에 대한 기본 의식을 좀 바꿔 가야 된다, 그런 것이 필요하겠고, 또 바다를 우리 생활 수단으로 혹은 직장으로서 접근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도 오늘 최선 박사가 소개하는 것처럼 성공 사례를 쭉 들어보면서 우리가 좀 더 바다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그 영화가 뭐 이렇게 서울의 봄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노량이라는 영화도 굉장히 볼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는 바다를 문화나 창작 대상으로서의 접근도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가오는 미래에는 바다가 외교나 행정적인 접근의 대상으로서 굉장히 크게 부상될 것 같거든요. 이처럼 바다는 우리 생활에 점차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가까이 하고 느끼고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공부 모임의 부차적인 그런 목표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최혜선 박사가 소개해 줄 해양수산 분야의 그 비즈니스 성공 사례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특히 해외에서 바다를 통한 레저 활동을 어떻게 비즈니스화하느냐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관심을 끌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가 강의를 거듭하면서 바다에 가까이 가고 바다가 또 우리 가까이 다가옴으로써 우리는 해양 민족으로서 해양을 우리의 생활 터전으로 삼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 박사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 박사님 감사드리고, 다음은 신원수 부회장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축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잘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예, 제가 그 연말에 여러 행사가 많아서 겹치는 바람에 송년회도 많고 그래서 공부 모임에 못 나왔는데, 오늘 또 마침 크리스마스 이제 전이고 시간이 돼서 오늘 뭐 이렇게 공부 모임에 나오게 됐습니다. 미리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절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어김없이 계절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2023년 계묘년이 이제 흘러가고 내년 갑진년 이제 새해가 곧 밝을 것 같은데, 미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갑진년은 이제 용의 해인데, 용은 그야말로 상상의 동물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에, 하나님한테 받은 천부적인 능력이 상상력하고 양심인데, 그 상상력을 가지고 내년 한 해 열심히 좋은 꿈 이거 잘 많이 그리시고, 또 양심을 가지고 공감대를 확대해서 공감력으로 또 모두 어, 좋은 활동 성공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우선 이제 축원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해양 148강의 최재선 박사님이
해양수산 창업 성공 사례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제 경제 주체이기도 하고 모든 생활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가 그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또 공간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재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요새 그 청년 창업 스타트업 하는 거를 대우 세계경영연구회에서 많이 지원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바다가 어떻게 앞으로 그 새로운 스타트업의 사업으로 그렇게 무대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오늘 함께 그 우리 최재선 박사님의 강의를 같이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재선 박사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또 KMI에 또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또 법학 박사님이십니다. 아주 KMI에서는 또 법학 박사님이 좀 드물기 때문에 최 박사님이 우리나라 해양수산 이 또 연구 쪽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해양수산 스타트업의 이제 성공 사례 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 박사님 그한 한, 한, 한 시간 넘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최혜선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음, 제, 제가 발표할 사항은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해양수산과 관련된 비즈니스, 특히 이제 창업을 어떻게 해왔고 기업한 부분을 어떻게 팽창시키는지 그런 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 잘 들리시죠? 예, 예, 볼륨이 조금 작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할 거는 목차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머드크랩은 사실은 이제 개인데 개와 관련해서 비즈니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런 슬라이드 상태로 해주십시오. 예? 슬라이드 상태로 보여주십시오. 지금 슬라이드 안 보이세요? 예, 아니, 전체가 보이도록, 예. 잠깐만요. 슬라이드 쇼를 누르시면 예, 지금 예, 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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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 좋습니다. 잘 됐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해양 관련된 창업 관련된 비즈니스를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나눴어요. 첫 번째 부분은 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분하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국내 비즈니스 관련된 부분인데 국내 쪽은 주로 이제 스타트업 쪽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해외 쪽에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있던 메이저 그룹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양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혁신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했고요. 저는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사이드 제목을 뭐를 잡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여기 이제 우윗단에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강의 뭐 시작이나 결론이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혁신과 새로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준비한 게 아니고요. 4년 전부터 왼쪽 상단에 있는 것처럼
팀스트의 R&D 과제로 오션테크라고 하는 그 연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오션테크는 글로벌 해양수산 그 혁신 기술하고 선도 기업을 조사해서 보고서로 이제 펴내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핵심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컨퍼런스를 하는 그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일부는 이 오션테크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금년에 그 발간된 오션테크 2023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 올해 보고서에는 브루 이코노미를 포함해서 오션 모빌리티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최근에 핫한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는 브루푸드테크 이 세 분야에 관련된 주제를 이 16곡지를 그 담아가지고 오션테크 코리아 2023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한 분한테는 이제 저희가 여분이 있는 게 좀 있으니까 그거를 별도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차원에서 머드크랩 뭐 산업 생태계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그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우상단에 있는 그 접시에 있는 게그 생 오스틴 서울에서 유명한 생 오스틴에서 판매하는 뽀까뽕거리라고 하는 이제 시그니처 메뉴예요. 그 2만 원이 넘는 상당히 고가 그 음식물인데 여기에는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머드크랩, 그러니까 머드크랩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걔는 게딱지가 해서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 그 머드크랩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뽀까뽕거리를 만들 때는 이 소프트 쉘인 거예요. 게딱지가 부들부들해가지고 딱지를 벗겨내지 않아도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거를 기름에 튀겨서 여기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커리거든요. 그래서 커리하고 같이 이제 버무려서 먹는 건데 이 본래 이제 그 머드크랩 같은 경우는 망그로브 숲에서 자라는 건데 걔도 그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3개월 동안 이제 4번의 탈피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미 개로 이제 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오른쪽 그 하단에 있는 그 그림은 이제 폰드라고 이제 머드크랩 양식장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 머드크랩을 그 키우려 그러면은 3개월 동안 사료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상당히 경제적이지 못하니까 여기가 저희가 이제 KMI 근무하면서 이제 방문했던 미얀마 머드크랩 양시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케이지인데요. 이 케이지에다가 그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머드크랩을 하나씩 넣어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미 개가 되면 이제 끄집어내서 급속 냉장을 시켜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에 이제 판매하는 그런 그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을 보면은 개가 2마리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는 실제 개고 하나는 막 탈피를 한 그런 개거든요. 그래서 그 좀 보들보들하게 보이는 것이 막 그 4번째 나와 있는 4번째 탈피한 개고 그 아래쪽에 조금 거무튀튀하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개가 껍질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젊은 근로자들이 하루 종일 여기에 앉아가지고 이 개가 케이지에 있는 개가 그 2마리 되는 순간 이걸 끄집어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걔는 하루만 지나면은 이 소프트 쉘이 이제 다시 하드 쉘이 들이니까 하드 쉘이 들면은 이제 뽀까뽕구리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 양시장이 본래 그 성장했던 것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그 성행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 환경이 오염되니까 이 산업이 이제 미얀마로 이제 그 좀 몰겨 갔고요. 요 양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얀마 그 양군에 있는 미얀마 해양대학교 그 인근에 있는 곳에서 촬영한 건데 양시장 하나에 이런 그 폰드가 이게 한 100m 곱하기 300m 정도 되는데 이게 한 500개 정도 있을 정도로 거대한
머드크랩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재미난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머드크랩이 나와서 급속 냉정하려 그러면은 이 크기를 분류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선별하는 과정에 기계 장치를 통해서 선별하는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워낙 싸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이제 손으로 이제 상중하 이렇게 크기를 구분해 가지고 이제 냉동을 하는데 제가 그 2016년도에 이제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여자 근로자들의 봉급이 그 한 달 봉급이 그 6만 원에서 6만 5천 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숙사를 제공하면서 그 하루 세 끼의 음식을 그 전부 제공하는 그런 고용 형태였었는데 그 위에 있는 그 머드크랩 그 한 접시 국내에서 그 최근에는 제가 처음 먹을 때는 24,000원 정도였는데 최근에 이제 생어거스틴에서 요 한 그릇이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근로자들의 봉급이 6만 원에서 6만 5천 원인데 이 하나 들어간 것이 그 3만 원 정도라 그러면은 그들 봉급의 그 반달치를 우리가 요 요리 하나 가지고 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단계를 거치면서 상당히 부가가치가 나온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그 생태계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 같은 경우, 머드크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개월 동안 커야 성계가 되는데 처음에부터 키우지 않고 이 은근에 있는 이제 그 망그로브 숲에서 이거를 그 수거를 하거든요. 근데 수거하는 파트는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이쪽에 이제 어업인들이 이제 개를 크기별로 잡아오면은 그거를 수거하는 파트가 있고 수거한 거를 포장하는 파트가 있고 포장한 머드크랩을 양식장으로 이동하는 이런 여러 단계의 이제 유통 시스템을 거쳐서 최종 이제 소비자까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제가 여기서 발견했던 하나의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은 그 처음에 게를 수거해서 양식장까지 올 때 그 머드크랩 그러니까 3번 정도 탈피한 머드크랩의 생존율이 3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갔던 전문가들이 이제 판단했을 때 아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흔한 저온 그 운송 시스템 콜드체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개의 생존율을 높이면은 아 이거 자체가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겠다 싶은 그런 판단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펀드 양시장 그 오너가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은 그렇게 돈을 비싸게 들이지 않으더라도 30%의 생존율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수입이 냅니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점이 이제 그 기술적으로 선진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의미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머드크랩 생태계를 처음 말씀드린 거는 이런 새로운 그 생태계가 처음부터 출발해서 여러 가지 유통 과정을 거쳐서 부가가치를 크게 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초기에 이제 이 머드크랩을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하는 회사는 일본 대리점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거 하다 보니까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독립해서 별도의 자기 그 비즈니스를 만들었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 그 독립된 그분이 청년 창업가인데 거의 그 해외에서 수입한 머드크랩의 그 원물을 국내에 그 유통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하나 재미나는 현상으로 받아졌고요.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꽃게를 가지고 꽃게장하고 꽃게찌개 뭐 이런 것도 많은데 부산의 그 신항에 있는 청게 같은 경우는 뭐 쪄서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같은 머드크랩인데 요거는 이제 소프트쉘인데 볶아뽕거리 같은 이런 걸 만드는데 또 그 싱가포르에서는 그 소프트쉘이 아니라 하드쉘을 이용해 가지고 그 칠리크랩 요리를 만들어서 번호로 같이 먹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이었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스 브레이킹 관련된 부분이었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해외 비즈니스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이제 요트 위크라고 하는 회사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우리나라의 부산에 가면은 요트 탈라라는 게 있어요. 김건우 대표가 부경대학교 그 수산경영학과 박사인데 그 부분이 2016년도에 부산에서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요트 비즈니스 상품을 만들었어요. 문자 그대로 요트 탈레거든요. 회사 이름도 요트 탈레, 비즈니스 상품도 요트 탈레인데 아시는 것처럼 요트 같은 경우가 뭐 1년 내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트 오너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2주 안팎을 사용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1년에 52주인데 2주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50주를 요트를 그냥 놀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착안해서 요트 탈레의 김건우 오너 같은 경우는 그 요트를 그 오너들한테 렌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정하게 수익을 보장해 줄 테니까 나머지 사용권을 나한테 달라. 그래서 만든 비즈니스가 이제 요트 탈레고, 요트 탈레가 이제 성공을 하다 보니까 부산에만 요트 탈레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한 60개 정도 이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요트를 그 단독으로 전선해서 뭐 크루징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있고, 아니면 여럿이 같이 쓰는 뭐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있고, 최근에는 부산에 이제 그 리버 크루즈라고 해서 다른 요트 상품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요트에 관련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또 이제 요트에서 숙박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업무가 확장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트 위크라는 이 회사는 크로아티아의 청년 창업가 2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거예요. 이제 비즈니스의 기반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그 기존의 그 요트를 사용하지 않는 요트 오너한테 요트를 렌트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자기네들이 요트를 구입을 해서 요트 상품을 개발하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의 요트를 가지고 이제 그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착안했던 건 뭐냐면은 이 비즈니스 대상을 전 세계로 확장한 거예요. 요트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여름철이잖아요. 한 5월 달부터 9월 달. 이 시기에 이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그 해양 액티비티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품을 만들었으니까 여기 이용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 데스티네이션이 상당히 좋아요. 뭐 크로아티아 앞바다도 있고 지중해 앞바다에도 있고 그다음에 중남미의 카리브해 연안도 있고 세계 곳곳에 유명한 요트 크루징 사이트를 자기네들이 요트를 띄우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요트만 띄우는 게 아니라 요트를 이제 그룹 단위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1대1 매칭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은 배에다 뭐 5명을 태우기도 하고 뭐 회사 관광객 태는데 그 회사가 제공하는 건 요트하고 그다음 요트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크루하고 나머지 이제 이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모더레이터가 이런 사람을 태우고 상품별로 이제 그 상품을 판매하는데 이게 상당히 핫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왼쪽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까지는 요트를 한 척만 가지고 이런 상품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걸 또 한 대 모아가지고 한 20척을 모아가지고 선상 파티까지 하는 이런 모델도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요트 탈레보다는 더 혁신적이고 더 세련된 그다음에 더 광범위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물론 코로나 때는 이제 한 2년 동안 되게 하트십을 얻었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이게 이제 파푸셔하게 이제 성공하니까 본사를 크로아티아에 있다가 영국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도 사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요트 탈레 또는 요트 위크는 요트가 크루징이 할 수 있는 시기만 그러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 우리나라 요트 탈레에는 겨울철에 요트 상품들이 거의 없어요. 있어도 이제 조금밖에 운행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요트 위크의 모델을 산으로 바꿨어요. 겨울철에. 산에서 할 수 있는 요트 위크가 없죠. 스키 위크를 또 만든 거예요. 똑같은 그 모델을 요트에서 스키로 바꿔가지고 전 세계의 유명한 스키장에다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요트, 겨울에는 스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확장을 하고 있었고요. 예, 이거는 지금까지 요트 위크 같은 이런 비즈니스 상품은 한 번도 출시가 안 됐었고요. 워낙 그 인기가 좋아가지고 한 시즌에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이 상품을 이제 구입을 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금년 초에 이 상품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한국에서 여기까지 이제 갈 수 있는 상품 비용은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물론 이제 얼리버드 같은 경우는 좀 디스카운트 되긴 하는데,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고가 상품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선호하는 그런 상품이었었고요. 두 번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버릴 것의 대변신 업사이클이 만든 비즈니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최근에 이제 ESG와 관련해서 이제 해양 자원, 특히 이제 쓰레기,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자원화시키는지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먼저 프라이탁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숄더백인데 이게 프라이탁이라는 회사, 이 프라이탁은 사람 이름도 이면서 동시에 이제 브랜드 이름이고 회사 이름인데, 요 숄더백의 가격이 대략 얼마일 거로 생각이 되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우리 트럭 호루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방수천, 폐방수천. 그거를 모아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세척하고 그다음에 손으로 한 땀 한 땀 따가지고 이런 명품백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30만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하나에. 근데 이제 프라이트 경자가 이제 요거를 이제 만들면서 여러 가지 이제 파생 상품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홍대 앞에 매장도 있고 압구정동에도 매장도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의 아라리오 뮤지엄에도 이제 이 샵이 있는데, 전 세계 유명한 도시, 전 세계 유명한 패션가에는 이 프라이탁 매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지하철 같은 거 이렇게 타고 다니다 보면은 요 깜정색 프라이탁 요 상표를 붙은 가방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의 하나가 이 프라이탁 요런 가방을 쓰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0살부터 39살까지 MZ 세대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많이 하거든요. 왜 하냐 그러면은,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트럭 시트라든가 트럭 방수천 이런 폐자재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경험을 중시하고 체험을 중시하고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들한테 어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유명한 브랜드로 등극을 했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이탈리아 섬유 회사 아쿠아필 얘기예요. 이 아쿠아필 같은 경우도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똑같아요. 이제 프라이탁이 트럭 방수천을 이용해서 이런 비즈니스 상품을 이제 만들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이제 흔한 폐어망을 수거해서 얘들이 이제 세척을 하고 가공을 하고 그다음에 해중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 나일론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칭은 리나일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일론으로 이제 재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재생한 나일론의 브랜드를 에코닐이라고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런 폐화망을 수거해서 재산 나일론으로 만든 거는 이게 첫 번째 사례거든요. 근데 얘들 비즈니스 모델은 정말 독특해요. 이 위에 자기네들은 이제 섬유 회사니까 섬유만 만들 뿐인데, 섬유를 만들면 사실은 이제 부가가치가 낮아지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글로벌 패션 그룹 또는 패션 브랜드하고 협업 콜라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상품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거죠. 위에 있는 그림은 이
아쿠아필에서 만든 에코하늘이라는 섬유를 구찌하고 협업해서 이런 상품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가가치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든 폐화망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네. 이래서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얘들이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최근에 2021년도에 그 유명한 프라다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거의 유사한 상품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디다스라든가 스피드 같은 그런 스포츠웨어 회사들하고 협업하면서 자기네 상품을 지속적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들은 이 폐화망을 안정적으로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유럽 내에 폐화망 그 수거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글로벌 거점을 만들어서 그 국제적으로 이제 그 판매망도 구축하는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아쿠아필은 갖고 있고요. 세 번째 부분, 이거는 이제 익히 아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 유명한 이제 콩스버그 얘기입니다. 콩스버그 하면은 이제 첨단 혁신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가 항상 붙어 다니는 그런 그 회사인데 노르웨이의 그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해양 쪽하고 방산 쪽하고 디지털 쪽하고 우주항공 쪽 네 가지 부분에 이제 집중한 그 기업인데 사실은 이 콩스버그 탄생 배경을 보면은 이 회사가 얼마나 혁신 그 DNA로 꽁꽁 묻혀 있는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노르웨이에서 그 남쪽으로 가면은 이 콩스버그가 이 지명이거든요. 이게 콩스라는 거는 이제 그 영어로 얘기하면 킹이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그는 산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왕의 산. 그래서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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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콩스버그에서 그 은광이 터지니까 왕이 본래 이제 지명이 이제 아무 명칭이 없었는데 내가 거기다 그 이름을 하사할게. 그래서 만들어진 이름이 이제 콩스버그인데 이게 이제 은광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 이제 400년이 돼버린 거예요. 400년 전 얘기죠. 근데 이제 은광이라는 게 밑에서 이제 그 은광을 캐가지고 이제 지탱하는 거였는데 은광이 뭐 무한하게 캐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 200년 정도 이제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은광으로서는 버틸 수 없으니까 이 콩스버그라는 그 지역이 쇠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마을 분들이. 그럼 이 은광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들어왔었는데 우리가 이게 없어지면 우리가 망하겠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짜낸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철광상에 발전했으니까 거기에서 있는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 손댄 것이 1917년도 그 즈음에 그 라이플 총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은광 도시의 공스버그가 총을 만들고 그다음에 총을 이용해서 또 다른 상품을 만들고 그래서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방산 디지털 우주항공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해양 쪽에서만 말씀을 드리면은 얘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은 요 그 밑에 있는 그 배 그림 있잖아요. 이거 흔히 이야기하는 자유운항 선박이거든요. 자유운항 선박을 만들기 위해서 영국의 로이드 메리타임을 2019년도에 인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박 디지털 시장을 거의 장악하는 그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고요. 또 방산인 아까는 이제 그 라이플을 만들었다 했으니까 방산 쪽 부분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디지털 전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디지털 관련된 회사를 만들면서 지금은 글로벌 첨단 기업으로 이제 바뀐 그런 스토리고요. 이제 네 번째로 보실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5단세에 있는 로봇 플러스인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5단세 같은 경우는 이제 머스크 라인이 그 1918년도에 만든 그 철강 조선소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 일본, 중국의 조선소의 진격으로 더 이상 이제 유럽의 조선소가 활동하지 못하니까 이 오단세의 조선소가 이제 문을 닫게 되니까 그 덴마크 시정부에서는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다가 여기가 조선소였으니까 로봇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용접하고 페인트를 칠할 때 그 로봇 공정을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기술 노하우를 확대해서 여기다가 새로운 로봇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새롭게 출발한 것이 5단세 로봇 클러스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5단 네덜란드 정부하고 5단세 시정부가 그 13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제 클러스터 육성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관련 기업들을 이제 하나 둘 이제 육성을 시키면서 이제 성장을 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자료를 서치하다 보니까 여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한 340개 정도 이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로봇 시스템하고 드론 시스템, 그다음에 산업 자동화 이 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여러 가지 그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최근에 이제 가장 이제 각광을 받는 것이 이제 협동 로봇 분야잖아요. 이게 사람하고 로봇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이제 작업하는 시스템을 협동 로봇 시스템이라고 말하는데 이쪽에서 이제 가장 이제 핫한 협동 로봇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제 유니버설 로봇이거든요. 본래 이제 유니버설 로봇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다가 이쪽에 이제 유치를 하면서 이쪽에 이제 본사를 이전해서 성공한 그런 케이스인데 이 유니버설 로봇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그 현대 상호조정소에다가 자기네들이 자체 개발한 그 협동 로봇 24기를 판매하면서 이제 글로벌 마케팅을 확대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 산업 기능이 쇠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버리지 않고 새로운 성장 혁신 산업으로 끌어올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덴마크의 오덴세 로봇 클러스터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는 그런 기업의 하나로 이제 그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머스크라인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좀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5단세 로봇 클러스터의 조선소도 사실은 이제 머스크라인 거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머스크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글로벌 뭐 넘버원 넘버 MSC가 뭐 선방향 기준으로는 이제 글로벌 넘버원인데 어쨌든간에 뭐 비즈니스 능력이라든가 매출액 측면에서는 머스크라인이 넘버원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머스크라인이 이제 만들어진 지가 1904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120년 전에 만들어진 정말 오래오래 전에 만들어진 그런 이제 글로벌 넘버원 이제 선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오산대 조선사에 있는 그 핀섬에서 이제 이 A평 올라라는 사람이 5대죠. 그분이 이제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시작했는데 이 회사는 뭐 여기 정필수 원장님 계시고 이제 물류 쪽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 해운 물류 서비스 부분에서 거의 이 퍼스트 무버라고 하실 정도로 이제 그 혁신 사업을 많이 벌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선을 만들어서 이제 선박을 운송을 하는 것도 이쪽이 처음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28년도에 이제 그 전기선 서비스,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전기선 서비스를 도입을 했고, 또 뭐 1975년에 컨테이너 전기선 서비스를 도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일주 서비스 도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 당시 엠마 머스크죠. 2006년도에 지은 것도 머스크 라인이고, 이렇게 이제 성장 과정을 거쳐왔는데, 이 거의 그 M&A라든가 기술 혁신을 통해서 머스크 라인이 이제 성장 과정을 거쳐왔는데, 최근에 이 회사가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제 그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이제 비전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재미나 있는 게 뭐냐면은
IM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2050년도에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표인데 머스크 라인에서는 이거를 10년을 땡겼거든요. 10년을 땡긴다는 얘기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자신감, 두 번째는 우리는 반드시 하겠다. 뭐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그 오센텍 그 컨퍼런스를 어제 그제 10월 20일 날 코엑스에서 개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머스크 코리아의 이제 그 고위 그 임원을 이제 초청해서 머스크 라인의 이제 넷제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딱 요약하면 이 말이더라고요. 우리가 기후 변화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옳으냐 그러냐 그런 걸 우리는 따지 않는다. 기후 변화는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거기에 대비한다.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러면은 거기에 적합한 선박이 뭐냐? 요새 이제 선박 연료유 때문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자기네들은 내부 방침이 그린 메탄올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발전하는 모든 선박은 그린 메탄올로 간다. 세 번째 부분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ESG라든가 이런 그런 실천 목표도 있지만은 하나 확실한 거는 화주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최근에 출시한 것이 에코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요새 뭐 ETS 관련해 가지고 유럽이라든가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배출 부담금을 부과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자기네들은 에코 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사보다 먼저 앞서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술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정책적으로 우위를 점한다는 것이 머스크 라인의 생각인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은 머스크 라인에서 드릴 수 없는데 지금까지 해운 물류 부분의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가장 앞섰던 것이 머스크 라인이었거든요. 우리는 머스크 선서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제가 최근에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이게 시핑이라는 이미지가 있나 싶었더니 CP라는 이미지 하나도 없고 글로벌 물류 뭐 통합자라는 그런 표현밖에 없더라고요. 이제는 해운은 하나의 수단이고 자기네들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물류를 움켜쥐겠다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 머스크 라인의 머스크 그룹의 장기적인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되었고요. 제가 시간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스킵하면서 넘어갈게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요. 제가 요 아이슬란드의 케레시스 케이스를 잠깐 케레시스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 아이슬란드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서양에서 잡히는 대구가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대구가 뭐 세계 역사를 바꿨을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그 수산물인데 얘들 최근에 이제 쿼터제를 사용하면서 대구를 이제 어획량이 제한되니까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그 수산 자원을 100% 활용하자는 PC 100%라는 그런 운동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얘들이 그 여러 가지 부산물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케레시스라고는 회사에서 착안한 게 뭐냐면은 자국에서 많이 잡히는 대구 생선 껍질, 어피죠. 어피를 이용해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상처 그 밴디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상상이 안 되죠. 이 생선 껍질에다가 우리 피부를 붙인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얘들은 이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이 설립자가 이제 페트라미 시그루 요슨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2007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본래 의료기기 제조 회사에서 근무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바탕에다가 또 아버지가 그 아이슬란드 국립대학교 화학과 교수고 그다음에 이제 부인이 이제 그 해양 엔지니어 쪽이기 때문에 그런 그 집안의 그 기술력하고 경력을 한데 모아가지고 이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선 껍질을 이제 가공해서 피복제를 상처 피복제를 만들기도 하고 화상 치료제도 만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그 아이슬란드의 이제 기술 개발 펀드의 돈을 받아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는데 2013년도에 미국 FDA의 승인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케레시스 그 운드라고 하는 오메가 운드라는 첫 번째 상품이 나오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다시 또 그 이후 상품이 FDA의 승인을 받으면서 미국에다가 이제 브랜치를 만들면서 미국 시장을 공략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레벨업하기 위해서 이제 그 관련 자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 덩치를 키우는데 이 과정을 살펴보니까 시리즈 A, B, C, D까지 다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 재미난 게 뭐냐면은 작년에 2022년도에 7월 달에 2002년 7월 달에 시리즈 D 펀딩을 받으면서 1억 달러 펀딩을 받은 거예요. 이게 해양 바이오 업체에서는 상당히 큰 센세이션이라는 그런 그 사건이거든요. 근데 더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금년 7월 30일 날 이 회사가 다른데 전격으로 매각됐어요. 콜로 플러스라고 하는 이제 의료기기 그 100대 안에 들어오는 그런 회사에 전격적으로 매각이 됐는데 요 가운데 분이 이제 그 페트람 시그루 연설이라는 분인데 매각 대금이 13억 달러예요. 그런데 더 대단한 게 뭐냐면은 13억 달러 중에서 12억 달러를 현찰 박식을 했다는 거예요. 회사 만든 지 20년이 채 안 돼 있는데 13억 달러의 회사가 팔렸다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쇼킹한 그런 사건으로 이제 받아들였었고요. 근데 이제 콜로 플러스라는 회사가 인수하면서 성명을 발표할 때 기자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비싼 가격에 이 회사를 매입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인수사 측에서 하는 얘기가 작년에 이 회사가 우리 회사가 미국에서 거둬들이는 매출액이 8,900만 달러예요. 우리 갖고 있는 기술력과 마케팅력을 합치면은 그거 본전 뽑는 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가지고 넘어가고 그 양식장 부분을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잖아요. 어선업으로 잡는 방법. 또 하나는 이제 그 바다에서 이제 양식장을 키워서 양식장에다가 물고기를 키워서 물고기를 생산하는 방법 두 가지였는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육상 쪽으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이제 뭐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은 이게 바다에다가 가두리 양식장을 지어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물고기에다가 사료를 주게 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생사료를 많이 줘야 되는데 이 물고기가 그 사료를 주면은 100%를 섭취하는 게 아니라 한 30% 정도만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양식장 밑바닥에 썩이는 거예요. 쌓여서 썩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악의 그 양식장 같은 경우는 한 2m 정도 이렇게 그 생사료 그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어장뿐만 아니라 바다 환경 전체를 이제 그 훼손시키는 환경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양식 어장에서 물고기가 탈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연 물고기하고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환경 훼손이라는 그런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저런 이유로 최근에는 이제 육상에다가 양식장을 올려서 짓는 사례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아틀란트 사파이어 같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는 이제 그 두바이에 있는 피오 살몬 같은 이런 회사들은 아예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상에다가 대규모
양식장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인 그 연어라든가 뭐 이런 상품을 팔아서 소비자한테 딜리버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제목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제는 땅에서 물고기가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고요. 하나 재미난 거는 이제 중국에서는 얘들은 정말 그 대박인 게 뭐냐면은 우리 석유를 싣고 다니는 게 유조선이잖아요. 얘들은 거기에서 이게 꺼신 1호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유조선에서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유조선에다가 석유를 싣지 말고 물고기를 키우면 안 될까? 안 되긴 왜 안 돼요? 되는 거지. 그래서 얘들이 꺼신 1호에 보면은 여기 그 우하단에 있는 이런 그 양식 수조가 12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틸라피아 같은 고급 어종을 키워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사람이 없거든요. 전부 이제 스마트 시스템이 장착돼 가지고 먹이도 자동으로 줘, 그다음에 어병도 자동으로 탐지해, 뭐 치료도 자동으로 해줘. 성화가 되면은 자동으로 끄집어내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구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중국에서 이런 양식장 선박을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나라에 여름철만 되면 남해안에서 항상 신문에 보도되잖아요. 이 적조, 이 적조가 문제거든요. 태풍이면은 양식장이 싹 밀려나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태풍이 오면은 이거를 그 항만에다 정박을 해. 그 적조가 나와? 그러면 다른 데에 가서 물 취소할래. 이런 식으로 해서 양식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선박을 지어서 이게 경쟁성이 있을까? 이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 회사에서 꼬신이로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하는 말씀이 피해를 안 보면은 그게 의문 아니에요?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 해조류, 우리나라는 이게 해조류 하면 미역, 김 이게 대명사인데 우리나라는 정말 파퓰러해서 흔해서 귀중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유럽에는 지금 해조류 때문에 난리거든요. 이 미역, 다시마 이런 걸 키워가지고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 오션 레인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 대서양 그 추운 페루 지도에다가 지금 미역 양식장, 정확하게는 다시마인데 다시마 양식장을 만들어 가지고 유명한 식품회사다 이걸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이게 오션 레인 포레스트가 성공하다 보니까 그 다른 그 COD 회사들이 덩달아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이 그 해조류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나 재미난 거 국내 얘기 말씀을 드릴까요? 이게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이 오봉미역이 얼마나 유명한지 아시죠? 저는 이제 KMI가 2015년도에 부산에 갔었는데 친구가 미역국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의아했던 거죠. 아니, 미역은 생일 때만 먹는 건데, 미역을 밖에서 팔아요. 미역국을 판대요. 오봉미역, 여기 남천동에 있는 오봉미역 본점인데, 여기 가봤더니, 이게 상상을 초월한 맛이에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보시잖아요. 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이 요게 이제 그 참가자미 미역국인데 16,000원짜리고. 근데 여기에 이제 전복 미역도 있고, 그 다음에 소고기 미역국도 있고, 그 다음에 전통 미역국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파퓰러하게 줄이 많이 서 있는데,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오봉미역이 유명하지만 여기에 그 해운대 풍원장이 원래 미역국으로 뜬 회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미역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은 또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교수님, 예, 교수님 30분까지죠? 아닙니다. 45분요. 45분요? 그럼 15분 예, 우리가 남았는데 9시까지 하니까요. 한 그 예예예예 8시 한 50분 정도까지 하셔도 됩니다. 예. 예예예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는 넘어가고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제 그
해양 쓰레기, 해양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프라이탁하고 이탈리아의 아쿠아필 회사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모델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넷스파라고 그래서 부산에 있는 그 스타트업인데 요 그 안경 쓴 이 젊은 분이 정태수 사장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부산대학교 공과대학에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바닷가에 널리고 널려 있는 쓰레기 중에서 이 폐어망을 이렇게 수거한 거예요. 수거를 해가지고 그 해중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그 필렛으로 만들고 요거를 이제 섬유를 만드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아직 그 저기가 없어서 이렇게 필렛까지만 만들고 이 필렛을 가지고 이제 그 투자를 유치해서 섬유를 만들어서 뭐 효성 섬유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판매하는 것이 이제 이분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 회사를 만든 지가 한 4년 된 것이었는데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아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 펀딩도 많이 받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동남아 시장까지 진출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분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분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그 아쿠아필 같은 경우는 유럽에다가 그 폐어망을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 그러는데 이분은 민간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 어망이라든가 쓰레기를 관리하는 주체가 해양수산부하고 환경부하고 나눠져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있는 거는 해양수산부, 그다음에 그거를 건져서 무태다 올려놓는 순간 그거는 환경부 관할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부처가 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폐어망이 있는지 어디에 뭐가 묻혀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코엠하고 하세요. 코엠이 해양 폐기물 그 수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그냥 체계화된 수거 시스템을 구축해라. 그랬더니 금년 3월인가 이 코엠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제 가동이 된다 그러면은 이 나라 이제 네스파도 이탈리아의 그 아쿠아필처럼 국제적으로 유명한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해보고요. 이제 감태를 먹을 때가 왔어요. 이 감태가 사실은 이 쌉싸름하고 이게 불에다 구우면은 이제 그 입맛도 돋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제가 충청남도 서산이 집인데 어렸을 때 감태를 그 집불에다가 많이 구워 먹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구워 먹을 줄 알았었는데 이거를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여기에 있는 그 바다숲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이 스타트업인데 이거를 시작했거든요. 이 서산에서도 이 감태가 나오는 거는 가로림만 그 지역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그 오너, 그러니까 설립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이제 고려대학교를 나온 여자분인데 회사를 다닌다 어느 날 갑자기 본래 이 아버지도 이제 가로니만 그 이북면이죠. 그 거기에 이제 거주하시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이거를 따서 그냥 뭐 팔로 하니까 이게 돈이 안 된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연로하시니까 더 이상 이 비즈니스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자기가 회사 다니는 거를 스탑하고 여기 와가지고 정부 펀딩을 받아가지고 바다숲이라는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는 다르게 이 감태를 새로운 프리미엄 브랜드로 만드는 거예요. 바다숲이라는 타이틀도 붙였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지금은 이제 그 옛날 감타 먹을 때는 그냥 밥에다가 이렇게 뭐 간장 찍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 감태 김밥 뭐 이런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한 셰프하고 콜라보해서 다른 상품도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외국에 있는 셰프하고 똑같이 콜라보해 가지고 국제 시장도 진출하고 그렇게 해서 이 감태를 새로운 산업으로
만든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바다에 들어오니까 기존에 없던 새로운 그런 비즈니스 영역이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혹시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그 군산에 사시는 또는 군산에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군산에 가보시면은 째보 식당이에요. 째보 식당. 이 째보 식당 유래는 군산에 째보 선창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따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기가 왜 유명하냐면 이게 SK에서 로컬 크리에이티브 지원 사업 이런 거를 이제 공모를 했었는데 이 창업자들이 여기에 이제 어플라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펀딩을 2억을 받고 이제 이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재미난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이제 수산물 장을 만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연어도 있고 꽃게도 있고 소라도 있고 새우도 있고 이거 장장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이게 만든 지가 지금 3년째 되는데 이때 마침 이 수산물 장이 이제 유행을 탈 때예요. 그거를 다 캐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모둠장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을 고급화 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요거는 이제 매장을 제가 찍었건데 여기 가서 한번 먹어봤거든요. 이게 36,000원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수산물 장이라 그러면 짜다는 인식이 강한데 이건 전혀 안 짜요. 먹으면 또 먹을 정도로 계속 맛나게 먹을 수 있는데 요걸 오른쪽에 여기 상단에 있는 김에다가 이걸 조금 해서 밥 먹고 먹으면 정말 맛이 좋고요. 근데 이제 더 재미난 거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연어는 뭐 어쩔 수 없이 노르웨이에서 수입하는 거지만은 나머지 전부 수산물, 모둠장을 만드는 수산물은 전부 다 이 군산 앞바다, 부안 앞바다, 요쪽에 서해안 인근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지역에서도 평가가 상당히 좋고요. 심지어는 여기에 여기 들어가는 참깨, 그 다음에 그 간장 그런 것도 이제 그 지역에 상생되는 철저하게 로컬 맞춤화 전략을 여기에서 이제 추구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더라고요. 요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브루젠 코리아 또는 브루젠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운데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우재 박사예요. 이 부분이 이제 본래 그 노르웨이에서 수산 육종학을 연구하신 분이거든요. 뭐 이렇게 지금은 조금 해제돼서 얘기할 수 있는데 옛날에 국정원에서 그 보호하는 해 석학의 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그쪽에 사다 보니까 노르웨이는 워낙 수산 쪽 관련해서는 이제 선진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한국에서 한번 자기가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겠다 싶어가지고 한국에 귀국한 거예요. 지금도 이분 이제 부인하고 이제 딸은 오슬로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다가 최근에 전라남도 고흥에다가 여기 최첨단 육상 스마트 양식장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건물이 지금 골조가 이게 7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 둘, 셋, 3층밖에 못 올라갔잖아요. 이거 시작한 지 5년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완공이 되면은 저 하단에 나오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여기다가 이제 양식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 넙치 광어를 키워 가지고 이제 우리 그 편의점에 판매한다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까지 다 갖고 있는데 여긴 다 됐어요. 새끼도 키워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까지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것까지 이제 시험적으로 파일럿을 키웠는데 이 건물이 안 젖어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안 돼? 했더니 이거 허가 받는데 200개가 넘는데 200개가. 오늘 여기 하면은 저기에서 오라고 하고 저희 가면 여기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래는 3년 전에 이게 그 넙치가 출하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출하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대한민국 그 수산 현장이 아닌가 싶은 그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요게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그 웰피시 이분도 이제 보니까 고대 나왔네. 이분도 고대 나오신 여자분인데 이게 똑같아요. 아까 그 바다수하고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게 정여울 대표거든요. 이분은 이제 통영분이에요. 근데 이제 통영에서 아버지가 여기에서 이제 어선업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어떻게 도와드리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기회가 오지 않았었는데 여름방학 때, 몇 년 전 여름방학 때 일본에 갔더니 일본의 마트에서 이 술안주로 예, 수산물 꾸이가 많이 유통이 되는 걸 보고 착안한 거예요. 일본에는 이게 되네? 그럼 우리나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래서 통영으로 이제 기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뭐 장어 구이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가지고 이제 하나의 상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은 이제 사업 초기라고 해서 그렇게 펀딩도 많이 받지 않고 이렇게 파퓰러하게 이용은 되고 있지 않지만은 자기는 자신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전부 이런 쪽으로 바뀌고 그래서 새롭게 도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을 여러 번 만나봤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것만 가지고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할 건데요? 이렇게 봤더니 자기네들 상품을 개발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이런 밀키트라든가 HMR의 성분을 분석을 해서 이걸 디지털 그 플랫폼을 만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랫폼에 소비자가 들어와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뭘 듣고 싶은데 당뇨병이에요. 근데 거기에 맞는 뭐 밀키트나 HMR 같은 거 좀 추천해 주실 수 없나요? 이렇게 해서 그 수산물 추천 알고리즘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내 몸에 맞는 수산물을 추천받아서 주문하는 대로 곧바로 딜리버리 하는 그런 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동국대학교하고 같이 그런 알고리즘을 만든 플랫폼을 지금 거의 구축한 작업이 끝났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면은 정식으로 이제 오픈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분의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 만나 CEO는 팁을 할게요. 45분까지 말씀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지금 44분이네요. 1분을 남았는데 이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기존에 전통적으로 하던 비즈니스도 있고 새롭게 하던 비즈니스도 있고 바다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새로움을 더해서 트렌드에 맞춰라. 그러면은 또 다른 비즈니스가 나온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 주제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지정 토론 우리 권정호 사장님 또 우선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정호 사장님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정 토론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고 예. 있다가, 예, 갑자기 받았는데, 하여튼 좋은 강의, 정말로 이게 아주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제 그 해운하고 또 조선 쪽에만 인간이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수산 쪽에는 조금 저희들이 지식이 좀 부족한데,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면은 뉴스 같은 것을 통해서 봤을 때도 보면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실적이 상당하더라고요. 보니까는 특히 보면은 김 같은 거는 굉장히 이제 그 어, 수출량도 많고 금액으로 봐가지고 상당히 좀 효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뭐 상당히 좀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도가 상당히 높던데 저는 이렇게 수산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한번 놀랬던 게 저 한 수년 전에 코로나 전에 제가 심천에 한번 갔었는데 심천에 갔더니만은 마트에서 굴이 있지 않습니까? 생굴이 진공 포장이 돼가지고 거기 이제 아주 굵은 생굴이 팔리는데 거기 한 알에 심천에서 한 알에 그게 6천 원에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심천에 수리조선 때문에 갔었는데 아이고 이건 뭐 수리조선 집어치우고 그냥 이거 뭐냐 굴을 가공해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겨울에 우리 거제도에 오시면은 굴구이 한 3만 원치만 하면은 4명이 푸짐하게 먹거든요. 그만큼 이제 굴이 거제도에는 풍부한데 아니 그게 이제 중국의 심천에 가니까 그게 한 알에 6천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걸 가공해서 어떻게 좀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라는 지나가는 생각으로 한번 그걸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이런 우리나라 음식 있잖아요. 특히 수산물 분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좀 살려가지고 이거를 수출 상품으로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까 그리고 보니까는 우리 뭐냐 그 스타트업 중에서 우리나라도 유사한 기업들이 있는데 행정적인 지원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디선가 좀 앞장서 가지고 원스톱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게 안 돼 가지고 세계적인 석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우리나라에 전파하고 싶어도 제대로 이렇게 발판이 안 닦여지니까는 세월만 이렇게 협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지자체하고 연계해가지고 이곳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또 관청에 계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는 그런 분들도 좀 직접적인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수산업이 좀 더 선진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 유익한 강의 정말로 다음에 한번 제가 KMI 가끔씩 가긴 하는데 최 박사님 한번 찾아뵙고 또 재미난 얘기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최수문 박사님. 예. 아,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선은 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네, 밖에서 고맙습니다. 뵙고 이게 줌에서 또 뵈니까 새롭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삼면이 바다로 열려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서해안과 남해안은 섬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섬들을 통한 관광 산업이 좀 이렇게 산업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좀 하고 있던 그런 케이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이제 크루즈 선박이 이제 이 섬들 사이로 운항하면서 지역의 특산물하고 연결하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좀 좋은 산업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좀 생각해왔던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이순신 제독의 그 한산도 통제영을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통제영 한산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거기 배를 타고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면서 느꼈던 게 이순신 프로그램 이제 여행 프로그램이 이었긴 하지만 이제 그 배를 타고 들어가면서 제가 느꼈던 게 430년 전에 그 지독한 전쟁터 막 이런 느낌 막 그런 흔적 아픈 역사보다는 너무 아름답다. 그 배를 타고 들어가는 거기가 너무 아름답다. 또 이런 이 아름다운 것은 좀 이렇게 럭셔리한 선박으로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배를 탔던 배는 이제 일반적으로 남해안에 있는 섬들 사이로 여행하는 그 선박이 있는데 뭐 불편하다고 하긴 좀 그렇고 근데 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그쪽에 운영하는 회사들이 이제 사람을 많이 태워야 되니까 뭐 안락한 거는 둘째치고 이제 뭐 불편하지 않게끔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최 박사님 강의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국내 그 요트 탈레라는 그 부산 그 요트 투어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또 네. 이런 회사들이 남해안 지역의 섬들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좀 크루즈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면 좋겠다. 아까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요트 위크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요트를 타고 이제 그 바다를 이제 투어하고 겨울에는 뭐 스키를 탄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되거든요. 여름에는 남해안 지역에 뭐 그런 프로그램을 쓰고 겨울에는 또 이 내륙에 스키장이 많으니까 낮에는 스키장에서 스키 타고 잠은 이제 배에 와서 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참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아까 이제 앞에 이제 그 세계적인 스카기 이제 몇 년 동안 뭐 공장 그걸 시설을 못 지어서 그 얘를 태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비단 그것뿐만 아니고 국내 이 크루즈 산업이라는 게 또 이런 그 이 바다와 관련된 산업들이 이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게 기업의 관심이 부족한 건지, 또 관련 기업들이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지금 박사님 강의 들어봐서는 제도의 문제가 좀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박사님처럼 이렇게 여기에 이 몰입해 있는 분들이 좀 더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 기업의 관심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우리 이 법의 제도의 문제인지 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호인 대표님. 예, 어, 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 항만에 그 터미널 사업자가 한국을 방문해서 그 필라델피아 항만을 발전을 시키고 싶은데 한국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싶다는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내용인즉슨 그 항만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미국 동부 항만이 사용률이 너무나 저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에 수출품이 없겠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굴이 있었습니다. 굴. 한국의 굴 가격하고 미국의 굴 가격이 차이가 크게 수출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가격 차이는 현재 있고 수출을 하면 돈이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한국의 굴 생산업자들이 수출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내수 시장이 크고 그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굳이 수출까지 번거롭게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게 이제 첫 번째가 있고요. 또 다른 거는 굴 생산량이 중국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은데 가까이 있는 중국에서 수입을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일부는 수입을 해서 국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의 문제가 점차 악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중국산 굴이 미국으로 수출이 되지 못하면은 그러면 그거를 누가 대체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당연히 한국이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을 터인데 굴 그 협동조합을 보니까 굉장히 소규모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국에도 이런 굴을 대규모로 생산을 해서 좀 개척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전부 조각조각이 나서 어디에 얘기를 하면 좋을지 이걸 알 길이 막막하더라고요. 혹시 그 최 박사님 이런 소스가 있으면은 나중에 얘기 한번 해주시면 제가 연결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 세 분 토론이 있었는데 최 박사님, 예, 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 회장님 거는 그 코멘트로 받아들이고요. 거기 특별하게 질문 제가 이해하기는 질문 사항은 없었던
거고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 산업을 키우겠다는 그런 언급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아크세트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수만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제 기업의 의지가 부족하냐 아니면 정책적인 제도적인 좀 그 백업 시스템이 안 돼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그 행정 그 관청별로 그 인허가 제도 부분이 사실은 완스톱 서비스를 도입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훈결 부분이라든가 좀 지연 처리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고 또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육상에다가 처음으로 이제 그 양식장을 짓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어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애매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연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우재 대표는 뭐 그런 대로 그냥 뭐 학습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은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해양수산부예요. 해양 그 수출진흥 가공과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굴 같은 경우도 다량은 아니지만은 그 부분 일부 부분은 미국하고 그 위생검역 그 통관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이 그 수요만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갖춰져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굳이 뭐 이렇게 국내 시장도 국내 내수 시장도 충분한데 어렵게 뭐 그렇게 뭐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이제 양시장을 뭐 대형화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양수산부의 수출가공진흥과 쪽에 컨택을 하시면은 충분히 거기는 계속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뭐 가능할 거로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예, 또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좀, 김현빈 대표님, 김 대표님. 예, 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들으셨는데. 예, 제가 그 아까 최재선 박사께서 그 오션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이제 우리나라의 세계 각국에서 있는 그런 뭐 새로운 해양 기술을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그런 행사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20년부터 열리고 있고 지금이 이제 금년이 네 번째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도 계속 그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께 수요일 날 열리는 그 금년도 오션테크 코리아 2023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 각국에 돌아가는 그 해양 수산 관련 그런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보고 참 굉장히 이제 많은 것을 이제 듣고 배우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거의 한 200명 정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 이게 행사 주최하는 킴스트의 오은열 그 원장,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오은열 원장, 그 다음에 송명달 해양정책실장, 그리고 그 행사를 담당하는 이규선 아마 해양개발과장 정도 외에는 뭐 전혀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우리들이 이 좋은 행사에 관심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하신 것도 이제 그와
많이 이제 연관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바다를 사랑하고 하시는 우리들은 참 많이 좀 참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최재선 박사님 좋은 발표 많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조금 한 1분만 말씀드리면은 우리 고향이 그 바닷가지 않습니까? 그 영덕 그 동해안 바닷가인데 요 바다의 그 활용이 좀 많아지면서 또 새로운 기회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심청수 있지 않습니까? 심청수가 이제 한 200m 정도에 가면은 수심 200m에 가면은 그 영도시가 되는 그런 물이 있다는 거죠. 그걸 캐 가지고 우리 심청수로 이렇게 그 활용을 하는데 이제 그 강원도 쪽은 이제 얼마 나가지 않아도 바로 200m 되는데 경상북도 쪽은 이제 멀리까지 나가야 그 200m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한 11km, 12km 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상북도 동해안 쪽은 이제 그게 심청수를 켤 수가 없는 거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근데 최근에 요 정부가 이제 그런 업자들이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 야 이거는 그 이제 예를 들면 강원도하고 경상북도의 지리적인 차이 때문에 이게 비용이 더 드는 구조다. 그렇다면 이건 같은 인프라로 봐준다면은 뭐 예를 들면 그런 11km 정도 더 멀리까지 나가야 심청수가 있다면은 그 파이프라인은 인프라로 봐서 정부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니까 그게 비즈니스가 이제 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상당히 좀 활발하게 또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이 좀 통과가 됐는데 그 고래 우리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 같은 것을 더 이상 이제 수족관에 둘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고래도 뭐 인권이 있다 그래 가지고 외국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마는 그 우리 고향 그 영덕 영해에 대진 1리라고 이제 어항인데 조금 서지 않는 어항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가두리를 쳐 가지고 그 12마리 돌고래를 거기 갖다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수족관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바다에 이제 넓은 이제 가두리를 쳐 가지고 그 고래가 살 수 있도록 하니까. 그러면 전국에 유일하게 이제 거기가 또 고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관광 등등으로 굉장히 그 좋은 것이 되겠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동해안 이런 관광 같은 것도 이 일본 그 서부 일본 서해 쪽하고 동해안하고 이렇게 뭐 자매결혼 같은 거 군하고 형끼리 맺어 가지고 하면은 참 많이 될 텐데 하는 그런 또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최 박사님 하신 것은 주로 이제 새로운 기술 쪽에 이제 스타트업이지만은 기존에 우리가 있던 그 자연 환경 쪽에서도 조금 더 생각을 좀 달리 하면은 기회가 좀 많지 않나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제 혹시 뭐 한 말씀 더 하실 분 계시면은요. 교수님,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할까요? 예예 예. 예. 최재선 박사님, 네. 아까 저기 강의 중에 그 중국 회사가 그 오일 탱커선을 가지고 그 양식을 하는 걸 보여줬는데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또 두 번째 질문은 그 부처에 그 어떤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 뭐 이렇게 그 패스트 트랙 이런 제도가 해수부나 그런 부처에 있나요? 바다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중국 그 선박 유조 선박을 유조선 형태를 이용한 양식장 하는 거는 중국에서 처음 개발한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사실은 걔들이 이제 그 만들기 전에 노르웨이의 이제 스마트 양식장들을 설계는 노르웨이에서 다 해요. 근데 이제 중국은 아시는 것처럼 워낙 그 해양 플랜트 쪽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중국 회사에다가 이제 발주를 해서 그거를 이제 중국에서 지어서 터그선으로 이제
노르웨이까지 뭐 끌고 가서 설치하는 그런 게 있는데, 최근에는 자기네들이 그런 설계 도면을 보고 했으니까 자체적으로 중국 연근해 지역에도 그런 이제 스마트 아쿠아팜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 대안의 하나로 나온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박형 그 양식장인데, 노르웨이도 그것도 중국이 져서 똑같이 갖다 줬어요. 중국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고, 그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는 뭐 그게 그 금지되고 이런 거는 없죠. 다만 이제 중국은 이제 시장이 워낙 넓고 자기네들이 이제 그 펀딩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꽃신이로가 첫 번째거든요. 근데 내년에 2호선, 내후년에 3호선까지 나와가지고 비즈니스를 더 확장한다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자본력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키우는 이제 물고기를 좀 이제 경제성 있는 거를 넣는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광어라든가 넙치 같은 경우, 광어나 넙치 같은 건데, 그게 그 육상에서 키우는 거나 뭐 선박에서 키우는 거나 사실은 스마트 팜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 예, 박사님, 예. 예, 네, 한 가지만 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네. 그, 아까 보니까 태국에서 그 굴을 생산한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뭐 가는 그냥 상식으로는 우리 거제도 같은 경우에 이제 굴이 보통 한 10월부터 해가지고 한 3월까지 이렇게 주로 먹거든요. 그리고 주로 겨울철에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노로바이러스인가 이런 것들도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태국 같은 데는 그 좀 따뜻하지 않습니까? 수온이. 그 양식이 되는가요, 거기서요? 제가 아까 아까 태국의 미얀마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뭐 음, 굴은 제가 태국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리고 아까 최소원 박사님 뭐 패스트트랙 말씀을 했는데, 그 해양수산부에서 뭐 특정 사업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패스트트랙 이런 건 없고요. 그거 하려 그러면은 뭐 별도의 뭐 정부의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 박사님, 그 포항에 그 저기 육상에 그 스마트 양식 이제 크게 뭘 한다고 네, 좀 준공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예, 예.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 양양도 있고, 음, 강원도 양양 같은 경우는 동원수산에서 하는 동원수산에서 거잖아요. 예, 예. 노르웨이하고 기술을 해서 하는 거. 그래서 이 동해안 쪽에 같은 데는 이제 연어 같은 경우는 냉수 어종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좀 차가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육상 스마트 양식장이 좀 몇 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지금 9시가 조금 넘었기 때문에 이걸로 그 마치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그런 이야기 좀 했었습니다. 참 시사성이 있는 그 주제를 최근에 다루지 않다 보니까 조금 참여도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그 이야기가 돼서 우리가 이제 2주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제 그 시사성 있는 주제가 꼭 필요하면은 중간에 좀 넣어가지고 하자 이렇게 그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HMM 이게 되게 좀 관심사고 좀 궁금한 점이 많은데 제가 한번 알아보고 그 중간에 한번 넣을 수 있으면 좀 넣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이걸로 마치고 신원수 저 부회장 좀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아, 예. 최재선 박사님 강의 아주 잘 들었고요. 굉장히 유익하게 새로운 또 지식도 많이 얻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올해 그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이제 새해 갑진년에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풍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바다 최고위 5기 원우들 많이 들어오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오늘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메리 박사님 크리스마스.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잘 보내십시오. 네.